차가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 52세의 박영숙은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과 어제 아침만 해도 영수가 출장 다녀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라며 환하게 웃던 남편. 김철수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사하셨어요. 경찰관의 무겁고 침울한 목소리가 영숙의 귀에 들려왔지만 마치 꿈속에서 듣는 소리 같았습니다. 27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영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학생인 아들 준호와 고등학생인 딸 수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따뜻한 아버지였으니까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영숙은 남편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첫 만남,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척들까지 모두들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었지만 영숙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철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의 속삭임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들 사이로 이상한 말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보험금이 꽤 클 텐데 요즘 교통사고 보험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부인이 이제 혼자서 애들 키우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보험금이 있으니까. 영숙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금은 절실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영숙은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누고 절차를 밟아가며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길에서 사고가 났을까? 남편은 평소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전을 해왔지만 접촉사고 한 번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신중했거든요. 그런 남편이 어떻게 그런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영숙은 남편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신우이가 영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힘들어질 텐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겉으로는 위로의 말이었지만 신우이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흔적들, 그리고 앞으로 혼자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영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보험회사 김대리입니다. 고인이 되신 김철수님의 보험금 지급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보험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보험 설계사 김대리는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부인께서 수익자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이 총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김대리가 잠깐 멈추더니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고인께서 개인적으로 추가 가입하신 보험이 더 있으시네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추가 보험이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네, 작년 5월에 가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5억 원짜리예요. 이것도 부인께서 수익자로 되어 있고요. 김대리의 말에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총 8억 원의 보험금. 분명 큰 금액이었지만 남편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추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아프기라도 했나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미리 준비한 건 아닐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하셨어요. 오히려 보험료가 저렴할 정도로 건강하셨죠. 그런데 김대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이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내셨더라고요. 2천만 원을 한 번에. 영숙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작년 5월이면 분명 기억날 텐데 남편에게서 그런 큰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하던 영숙이었기에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모르고 넘어갔을 리가 없었거든요. 보험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서류만 구비해 주시면 2주 정도면 지급됩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사고사이다 보니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있어요. 그래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이 나면 문제없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김대리가 돌아간 후 영숙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혹시 보험 관련 서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재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뒤져보던 중 잠겨있는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열쇠는 남편의 열쇠고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증권, 은행 통장, 그리고 몇 장의 메모지들. 메모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알아보기 어려운 숫자들과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숙의 시선을 끈 것은 위험하다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사고 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글씨도 보였습니다. 영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미리 보험을 준비한 건가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험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연락처나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휴대폰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려준 상태였는데 중요한 데이터들은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영숙은 통화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고 당일까지의 통화 기록을 보니 평소보다 모르는 번호와의 통화가 유독 많았습니다. 특히 사고 나기 사흘 전부터는 같은 번호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번호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영숙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보험 가입, 의미를 알 수 없는 메모들, 그리고 사고 직전의 이상한 통화 기록들.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큰 그림의 일부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숙이 남편의 이상한 행적들을 파악해 가던 중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박 과장이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어서. 박 과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아무도 없죠?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영숙은 박 과장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박 과장은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철수 형의 사고.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박 과장의 첫마디에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의구심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에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철수 형이 마지막 몇 달 동안 회사에서 뭔가 큰 일에 휘말려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위험한 정보라니요? 회사 고위층의 비리와 관련된 것 같았어요. 철수 형이 경리부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모양인데 최근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이 술도 자주 마시고 담배도 늘었어요. 영숙은 그제야 남편의 최근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집에서도 자주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혼자 한숨 쉬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영숙이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형수님이 걱정할까 봐서였을 거예요. 철수 형이 워낙 가족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박 과장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에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형수님께 모든 걸 말해달라고요. 영숙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박 과장은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형수님, 혹시 다른 분 오시기로 했나요? 아니요, 아무도. 영숙이 대답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신우이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박 과장이 있는 것을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 과장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수님,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연락드릴게요. 그는 신우이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박 과장이 나간 후 신우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언니, 오빠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꽤 큰 금액이던데. 아직 서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영숙이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오빠가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을 좀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영숙은 신우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보험금이 8억이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언니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지 않아요? 오빠도 가족들을 생각하셨을 텐데.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인데.
영숙이 당당하게 말했지만 신우이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언니,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오빠가 살아계셨으면 분명 우리를 도와주셨을 거예요. 신우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돌아간 후 영숙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 과장의 말처럼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신우이의 노골적인 보험금 요구까지 모든 것이 얽혀서 복잡한 실타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서재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영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호텔 앞에서까지. 두 사람의 표정은 연인 사이처럼 친밀해 보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남편과 다정하게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 영숙은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평소 회식도 일찍 끝내고 들어오고 주말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걸까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년 전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사고 나기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1년 동안이나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배신감까지 더해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이 사진들을 집에 보관해 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용기를 내어 미연이라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나긋나긋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철수 오빠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영숙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김철수의 아내입니다.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뉴스로 봤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숙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위치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를 직접 만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간 영숙은 멀리서 미연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우아한 자세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영숙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연입니다. 미연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아직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영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작년 봄쯤부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철수 오빠 회사와 거래가 있었는데 그때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1년 넘게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오빠가 결혼했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때 끊으려고 했는데 미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끊지 않았잖아요. 2주 전까지도 만났잖아요.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게 미연이 망설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최근에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면서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영숙은 박 과장의 말과 일치하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라고 하셨나요?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는데 다만 회사에서 알아서는 안 될 일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언젠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당분간 연락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도 계속 만나셨던 거예요? 영숙이 따져 물었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셔서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남편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보험 이야기 하신 적 있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보험이요? 왜 갑자기? 남편이 작년에 큰 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요.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아, 미연이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보험 말씀이시는군요. 사실 오빠가 저를 수익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었어요.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런 건 부담스럽다고, 게다가 사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죠. 그랬더니 오빠가 그럼 사모님을 수익자로 하되 나중에 일부는 저에게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보험금까지 주려고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복잡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미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에 오빠가 저에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사모님께 연락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미연이 핸드백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영숙이 열쇠를 받아들며 자세히 살펴보니 은행 대여금고 열쇠 같았습니다. 열쇠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고 은행명도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사고가 나면 절대 사고가 아닐 거라고 하시면서 사모님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어요. 영숙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연과의 만남 후 영숙은 곧바로 열쇠에 적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진실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대여금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와 USB, 그리고 봉투에 든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는 순간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회사와 관련된 회계 서류들이 가득했는데 곳곳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었지만
그 표시된 숫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USB를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들과 사진들, 그리고 이메일 캡처본들. 남편이 몰래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남편과 누군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협박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이 본 건 착각일 거요. 그냥 조용히 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수십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추적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쩌시려고? 신고라도 하시겠어요? 그럼 당신도 공범으로 몰릴 텐데. 서명한 서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속은 거예요. 그 서류들이 뭔지 모르고 서명한 거라고요. 누가 믿겠어요? 당신이 격리 담당자인데. 자, 이렇게 하죠.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면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영숙은 녹음을 들으며 남편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회사의 횡령에 연루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서명한 서류들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파일들을 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상무인 최 상무가 주도한 대규모 횡령 사건,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속여서 받은 증거들. 영숙은 점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상무 일당이 그것을 막기 위해 남편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고요.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어디세요? 위험해요.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난 카페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CCTV까지 확인하면서요. 혹시 사모님도 미행당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영숙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남성이 자신을 힐끔힐끔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밖에도 수상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저도 조심하겠어요. 영숙이 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대여금고의 내용물들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오자마자 두 명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부인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그들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바빠서. 영숙이 피하려 했지만 그들은 양쪽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아,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남편분이 가지고 계셨던 서류들만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날 테고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접근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은행 앞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도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영숙이 모르는 척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회사 일과 관련해서 가져간 서류들이요. 그건 회사 기밀이라 반드시 회수해야 해요. 협조해 주시면 보상도 충분히 해드리고요. 그들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보안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들이 진짜 회사 직원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보안팀장이라는 남성이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련한 선택은 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들이 떠난 후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과 아이들까지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이제 그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자신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영숙은 다시 한번 USB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진짜 범인들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설령 자신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며 남편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전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라 수십억 원 규모의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자료를 통해 드러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상무를 비롯한 회사 고위 임원들이 3년간에 걸쳐 건설 프로젝트 자금 80억 원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협력업체를 만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남편은 격리 담당자로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몰래 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부 서류에 서명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공범으로 몰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연과의 관계도 최상무가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USB에서 발견한 이메일을 보니 최상무가 미연에게 남편에게 접근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철수에게 접근해서 그의 약점을 만들어라. 필요하면 불륜 관계로 발전시키고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라. 영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불륜도 자신의 고통도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미연은 처음부터 최상무의 지시를 받고 남편에게 접근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읽어보니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미연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남편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최상무의 명령에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최상무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을 이용해서 돈을 훔치는 일에 협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최상무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김철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영숙은 이제 진실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미연은 처음에는 함정을 파기 위해 접근했지만 나중에는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상무와 갈등을 빚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도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숙은 미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이번에는 안전한 곳에서요. 2시간 후 영숙과 미연은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제부터 계속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아마 최상무 일당인 것 같아요. 미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USB에서 발견한 이메일들을 미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접근했는지도 나중에 마음이 변한 것도 다요. 미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제가 빚이 많았거든요. 최상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간단한 일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달랐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철수 오빠를 알아갈수록 죄책감이 들었어요. 정말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였고,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어요. 미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오빠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왜 처음에 접근했는지 안다고,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라는 것도 안다고.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연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녀도 최상무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에요. 경찰에 가서 증언하고 최상무가 시킨 일들을 다 말할 거예요. 설령 제가 처벌받더라도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때 카페 밖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숙과 미연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영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카페를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차장에서 3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어제 은행에서 만났던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하죠.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가방 속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처럼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연 씨도 여기 있네요. 좋아요. 둘 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경찰차 2대가 주차장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미연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보안팀장을 비롯한 3명의 남자들은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인들,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한 경찰관이 영숙과 미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영숙과 미연은 경찰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라는 남자가 권총을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회사 직원이 아니라 진짜 범죄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미연 씨,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연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것입니다. 가슴 부근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영숙이 미연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연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상황에서도 영숙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모님, 제 핸드백에 영숙은 재빨리 미연의 핸드백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고 그 녹음기에는 최상무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미연을 병원으로 옮겼고 영숙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숙은 녹음기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상무가 미연에게 남편을 제거하라고 직접 명령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이제 그를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내가 그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가서 사고가 나도록 유도해. 그런 건 못해요. 사람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너도 같이 죽을 각오를 해. 이미 너도 공범이야.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하지만 미연은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최상무는 다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차에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사고를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라 24시간 더 지켜봐야 해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연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분명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여자지만 마지막에는 남편을 지키려고 했고 진실을 밝히려다가 생명까지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최상무 일당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집 앞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상무였습니다. 평소 신사적인 모습과는 달리 험악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김철수 부인, 문 좀 열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은 늦었으니까 내일 낮에 다시 오세요. 그럼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문 안 열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영숙은 아이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최상무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더군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최상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미연이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참 안타깝네요. 괜한 짓을 해서. 당신이 쏜 거죠? 영숙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경찰을 불러서 어쩔 수 없었어요. 최상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저도 경찰을 부를 거예요. 경찰이라. 최상무가 비웃었습니다. 경찰을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증거가 뭐가 있는데요? 김철수가 모아놨다는 그 자료들. 그런 건 언제든지 조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숙은 최상무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악랄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거래를 하나 제안하죠. 최상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모아놨던 자료들을 모두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보험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가족들도 안전할 거예요. 만약 거부한다면? 그럼 김철수처럼 불운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녀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최상무의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어요. 자료는 드릴 테니까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럼 언제 줄 수 있어요? 내일까지 시간을 주세요. 자료들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서. 최상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떠난 후 영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진짜 범인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 그것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었습니다. 영숙은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남편의 자료들을 여러 곳에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기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검찰청에도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최상무가 자료를 없앤다고 해도 이미 늦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영숙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 짧은 대화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영숙이 병실에 들어가자 미연이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오셨군요. 어떻게 느끼세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제가 드린 녹음기는 잘 들어보셨어요? 네.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걸로 최상무를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미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야 오빠에게 조금이나마 빚을 갚은 것 같아요. 미연 씨,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원망했지만 마지막에 남편을 지키려고 한 것 고마워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최상무를 처벌받게 하는 거요.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의 복수를 위해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숙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최상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료는 가져오셨죠? 최상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영숙이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빈 USB였습니다. 최상무가 USB를 확인해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진짜 자료는 이미 검찰청과 언론사에 모두 전송했어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상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감히. 그리고 지금도 우리 대화가 녹음되고 있어요. 영숙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것도 모두 증거가 될 거예요. 최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미련한 선택을 했네요. 이제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1시간 전에 제가 검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곧 수사관들이 올 거예요. 정말로 그 순간 카페 입구로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상무 씨죠?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상무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에요. 김철수가 횡령에 가담한 증거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미연의 증언과 녹음 자료, 그리고 남편이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 최상무와 그의 일당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열린 재판. 영숙은 증인석에 서서 남편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미연도 회복 후 법정에 나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김철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상무와 대립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김철수 씨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미연이 증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최상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교사와 대규모 횡령, 그리고 조직적 범죄 혐의까지 모든 것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공범들도 각각 10년에서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숙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영숙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을 죽인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았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정의가 승리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영숙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미웠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마지막에는 정의로운 선택을 했거든요. 영숙은 남편의 묘비에 하얀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시작할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교통사고 유가족을 돕는 재단에 기부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서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게요. 당신이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6개월 후 영숙은 김철수 교통안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돕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미연도 회복 후 재단의 일을 도우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의 뜻을 이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복잡했던 감정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리되어 갔습니다. 사모님, 오늘 교통사고 유가족 상담이 3건 더 들어왔어요. 미연이 영숙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죠. 영숙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전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영숙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승리했어요. 저녁 무렵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법대에 진학해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 딸 수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거든.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험금을 노리던 그림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남편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이제 영숙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과 정의의 유산을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